세계의 끝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파타고니아와 남극반도입니다. 이 두 땅을 가르는 것은 약 1000km 폭의 바다로 드레이크 해협이라 불립니다. 이곳은 버려진 땅입니다.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 때문이죠.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혹독한 겨울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먹이가 나는 시기를 잘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이곳은 파타고니아 남부에 위치한 토레스 델 파이네입니다. 울퉁불퉁하고 갈라진 산맥에는 마그마가 굳어 생긴 화강암 봉들이 솟아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날씨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하죠. 한겨울에는 예고도 없이 폭풍이 닥칩니다. 어린 수컷 퓨마입니다. (15개월이) 된 이 수컷은 막 성체가 되려는 참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곧 홀로 서기를 해야 하죠. 이 시기에는 서서히 독립 과정이 진행되는데 아직은 어미에게서 사냥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녀석은 가족과 떨어져 멀리까지 왔고 길을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10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영역에서 가족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운조차 따라주질 않습니다. 곧 눈보라가 닥칠 것 같습니다. 강풍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곳조차 힘듭니다. 눈보라에 지치고 앞도 보이지 않자 퓨마는 애타게 어미를 부릅니다. 하지만 이 폭풍 속에서는 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추운 밤을 혼자 견뎌야겠습니다. 토레스 델 파이네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어린 퓨마는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새끼를 찾고 있던 어미 퓨마도 새끼 퓨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미의 냄새를 맡았지만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새끼는 냄새를 따라 어미가 있는 산등성이로 갑니다. 어미는 바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근처에 온 새끼가 어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미도 화답하며 새끼를 만나러 내려옵니다. 모자가 상봉하는 순간입니다. 마침내 새끼 퓨마는 가족의 품에 안깁니다. 새끼들이 어미 곁을 떠나기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삶은 늘 도전의 연속이죠. 머지않아 새끼는 다시 어미 곁을 떠날 겁니다. 그땐 정말 이별되겠죠. 이 산의 동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갑니다. 고원의 험한 야생에서는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죠. 칠레 파타고니아의 환경은 고지대지만 척박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 속에서는 생존이 더욱 어렵습니다. 티에라 델 푸에고는 불의 땅이라는 뜻으로 탐험가 퍼디난드 마젤란이 원주민이 불을 피우는 걸 보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땅은 남극 대륙 다음으로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이곳의 참모습은 겨울 풍경이라 할 수 있죠. 대서양과 태평양이 이곳에서 남극해와 만납니다. 이 위도의 다른 대륙은 없습니다.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강풍을 막을 것이 전혀 없죠. 약 1000km 너비의 바다가 가르고 있는 남극 대륙과 본 곳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거친 해역입니다. 티에라 델 푸에고를 상징하는 이 동물은 불리한 조건이죠. 해안으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몇 달을 보낸 킹 펭귄은 1600km 이상의 거리를 헤엄쳐 돌아왔습니다. 먹이가 있는 대양에서 이 섬으로 돌아온 것이죠. 백 마리가 넘는 펭귄이 매년 봄이면 섬으로 옵니다. 번식을 위해서죠. 다른 종의 펭귄들은 하나의 짝과 평생을 함께하지만 킹 펭귄은 해마다 새로운 짝을 찾습니다. 칠레의 파타고니아에서는 암컷 킹 펭귄 한 마리가 처음 번식을 시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컷을 만나기 전에 먼저 몸단장부터 해야죠. 묵은 깃털을 밀어내면 새 깃털이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털갈이철에도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깃털과 피부 방수를 위해 암컷 펭귄은 몸을 다듬습니다.
킹 펭귄의 꼬리 끝에서는 기름이 분비되는데 이 기름을 전신에 바르는 것이죠. 단장이 끝나면 바다로 돌아가 배를 채웁니다. 새끼를 갖게 되어 육아를 하기 시작하면 몇 주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컷 펭귄들도 짝짓기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어떻게든 암컷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암컷이 관심을 보입니다. 이 커플은 함께 걸으며 마음을 확인합니다. 성공입니다.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군요. 암컷 킹 펭귄은 한 개의 알을 낳습니다. 알을 발등 위에 올려놓고 육반이라고 하는 핍으로 덮어 부화시킵니다. 알이 부화하는 데는 54일이 걸립니다. 새끼가 성체가 되기까지는 13개월이 더 걸리죠. 이 정도 크기면 1년 정도 된 새끼입니다. 새끼는 어른 펭귄과 전혀 다르게 생겨서 19세기 탐험가들은 다른 종으로 분류하기도 했죠. 바다에서 돌아온 펭귄들이 배고픈 새끼를 찾습니다. 새끼의 소리에는 억양이 있어 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새끼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배가 고프면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야죠. 부모 펭귄은 공동으로 양육합니다. 종일 돌봐야 하므로 번갈아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하지만 모두가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새끼 펭귄은 몇 주 동안 굶었습니다. 혼자 떨어진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다로 나간 펭귄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티에라 델 푸에고의 바다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레오파드 바다 표범은 그중 하나죠. 레오파드 바다 표범은 이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강력한 턱은 크게 벌어질 수 있고 이빨은 사람의 엄지만큼 깁니다. 최근 이곳에는 새로운 개체군이 자리를 잡았고 티에라 델 푸에고에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서식지는 좀 더 험한 바다입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환경은 더 혹독해지죠. 남극반도는 남극점과 매우 가깝습니다. 먹이가 나는 철은 아주 짧죠.
이곳의 야생동물에게는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먹이를 구하느라 다들 매우 분주하죠. 젠투 펭귄은 수영 속도가 시속 약 35km로 새 중에서 가장 빠르게 헤엄칩니다. 어뢰 같은 몸과 평평한 발로 물속에서 나는 듯 움직이죠. 수심 180m까지 잠수할 수도 있습니다. 크릴새우와 같은 갑각류를 잡기 위해서죠. 이 펭귄은 땅보다 바다에서 열량을 3배나 적게 소모합니다. 젠투 펭귄은 새끼를 둘씩 기릅니다. 2달간 먹여 키우는데 이 기간에 부모는 낚시뿐만 아니라 골치 아픈 문제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생후 3주가 된 새끼들은 계속 먹이를 조릅니다. 하지만 누가 먹이를 먹었고 누가 더 배고픈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부모 펭귄은 새끼와 시합을 벌입니다. 바로 새끼 추격제입니다. 더 배가 고픈 새끼가 빠르고 집요하겠죠. 이 시합을 통해 부모는 2마리를 공평하게 먹입니다. 지난번에 누가 먹었느냐는 상관없죠. 무리의 모든 펭귄이 새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젠투 펭귄은 2살이 지나서야 번식을 할 수 있죠. 그래도 둥지를 짓는 법은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적도 파악해야 합니다. 젠투 펭귄의 알은 별미입니다. 그래서 도둑갈매기는 펭귄 서식지 옆에 둥지를 틉니다. 도둑갈매기들은 겁도 없습니다. 부모 펭귄은 어떻게든 공격을 막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남극해에서 자라는 새끼 펭귄이 조심해야 할 진짜 무서운 적은 바닷속에 도사리고 있죠. 바로 레오파드 바다표범 암컷입니다. 암컷은 길이가 4m나 되며 수컷보다 훨씬 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고 사나운 포유동물 중 하나죠. 암컷 레오파드 바다표범도 이 시기에 새끼를 기릅니다. 그래서 계속 먹어야 합니다. 암컷 레오파드 바다표범은
얕은 바다에 숨어서 기다립니다. 물 위에는 턱 끈 펭귄 무리가 있죠. 활주가 된 새끼 펭귄들은 이제 어린 피를 벗었습니다. 처음으로 바다에 입수할 준비도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녀석들은 본능적으로 바다로 나갑니다. 하지만 망설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수영은 빨리 익혀야 할 기술 중 하나입니다. 지금 녀석들 앞에는 레오파드 바다 표범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양으로 나가려면 유빙을 헤치고 가야 합니다. 전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레오파드 바다 표범에게도 유빙은 방해가 됩니다. 얼음으로 덮인 바다에서는 사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야가 방해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암컷은 잠복의 선수입니다. 바다 표범이 펭귄의 껍질을 벗깁니다. 던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칠레에 위치한 티에라 델 푸에고의 해안은 지구에서 가장 풍요로운 것 중 하나입니다. 풍요로움의 원천은 바로 이 솟아오른 산봉우리입니다. 최정상에는 빙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녹은 물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지구는 점차 태양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죠. 약간의 온도 변화에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시작은 물 한 방울입니다. 이 물이 모여 빙하의 중심부로 흘러갑니다. 바다로 향하는 빙하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바위의 깊은 틈을 샅샅이 훑습니다. 빙하가 물에 닿으면서 얼음은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쪼개져서 작은 빙산이 되죠. 녹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져서 안반과 함께 물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침전물 수백만 톤이 녹아든 물은 무기물이 가득한 채 대양으로 흘러나갑니다. 여기서 차가운 물과 합쳐지게 되는데 바로 남극에서 북상한 훔볼트 해류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양분이 풍부한 물이 칠레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해안의 생물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이곳은 날이 길어 먹이사슬 최하단의 생물이 살게 해줬습니다.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이죠. 현미경으로 봐야 할 만큼 각각의 크기는 작지만 커다랗게 한 덩어리로 뭉쳐지면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먹이사슬의 시작점입니다. 멸치입니다. 떼를 지어다니죠. 더스키 돌고래 좋은 먹잇감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의 멸치가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포식자는 곤란스러워집니다. 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돌고래들은 영리하게 술책을 씁니다. 바로 고개죠. 더스키 돌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뛰어난 고개사입니다. 돌고래들은 놀라운 높이로 뛰어오릅니다. 몸을 뒤집거나 회전하게 되죠. 한 마리가 뛰어오르면 다른 돌고래들도 뒤따릅니다. 이런 행동은 사냥감을 몰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돌고래들은 협동하여 물고기 떼를 분산시키고 수면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즐깁니다. 황제 가마우지도 이 해안의 둥지를 틀고 물고기와 갑각류를 잡아먹습니다. 이곳의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죠. 가마우지는 뛰어난 건축가입니다. 30cm 높이의 이 둥지 토대는 진흙과 구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마우지는 이 토대를 마른 풀로 마감합니다. 둥지 재료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 둥지에서 재료를 훔치기도 합니다. 주인이 둥지를 비우면 더 쉽게 훔칠 수 있죠. 가마우지는 보통 새끼 3마리를 키우는데 새끼들이 너무 심하게 먹이를 조를 때도 있습니다. 부모 가마우지는 외면하는 수밖에 없죠. 칠레 파타고니아 해안으로 밀려드는 생명의 해류는 엄청난 힘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 땅에 휘몰아치는 바람은 산압기로 유명합니다.
파타고니아의 많은 벌레들이 나는 것을 꺼리는 이유도 바로 이 바람 때문입니다. 바다까지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에 붙어 다니도록 적응했습니다. 이 딱정벌레의 겁날개도 퇴화되었죠. 하지만 바람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이를 찾는 파타고니아 스컹크입니다. 식성이 까다롭지 않아서 앞발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습니다. 설치류, 파충류와 곤충, 썩은 고기도 먹죠. 딱정벌레가 달아납니다. 그리고 숨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스컹크의 발톱은 땅을 파헤치기 알맞죠. 토양이 부드러워 발을 다칠 일도 없습니다. 짝짓기를 하고 있던 이 한 쌍의 바구미는 운 좋게도 스컹크를 피했습니다. 티에라 델 푸에고 끝단에 다다른 안데스 산맥은 큰 아치 형태의 대저 산맥으로 이어집니다. 물 위로 솟은 봉우리들이 바로 사우스 조지아 제도죠. 그리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남극 반도가 됩니다. 이곳은 남극 대륙의 최북단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장 먼저 얼음이 녹습니다. 얼음이 사라지면 1200km가 넘는 해안선이 장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8개월 만에 처음이죠. 이곳에 온 동물이면 누구나 이 여름바다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류가 차갑고 양분이 풍부한 남극 저충수를 끌어올립니다. 이 영양분이 이곳 생물들을 먹여 살리죠.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도 불려듭니다. 바로 대왕고래입니다. 제트역에 끼인 보잉 737만한 크기에 무게가 200톤이 넘는 대왕고래는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벽한 유선형의 대왕고래는 속도가 빠르기로 손꼽히는 바다의 거인으로 시속 50km로 이동합니다. 고래잡이가 성행하기 전 대왕고래의 수는 35만 마리나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2만 5천 마리도 채 남지 않았죠. 최근에는 그 수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대왕고래는 목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철저히 비밀에 쌓여 있죠. 티에라 델 푸에고 끝단에 다다른 안데스 산맥은 큰 아치 형태의 대저 산맥으로 이어집니다. 물 위로 솟은 봉우리들이 바로 사우스 조지아 제도죠. 그리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남극반도가 됩니다. 이곳은 남극 대륙의 최북단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장 먼저 얼음이 녹습니다. 얼음이 사라지면 1200km가 넘는 해안선이 장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8개월 만에 처음이죠. 이곳에 온 동물이면 누구나 이 여름바다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류가 차갑고 양분이 풍부한 남극 저충수를 끌어올립니다. 이 영양분이 이곳 생물들을 먹여 살리죠.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도 불려듭니다. 바로 대왕고래입니다. 제트역에 낀 보잉 737만한 크기에 무게가 200톤이 넘는 대왕고래는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벽한 유선형의 대왕고래는 속도가 빠르기로 손꼽히는 바다의 거인으로 시속 50km로 이동합니다. 고래잡이가 성행하기 전 대왕고래의 수는 35만 마리나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2만 5천 마리도 채 남지 않았죠. 최근에는 그 수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대왕고래는 목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철저히 비밀에 쌓여 있죠. 칠레의 여름이 끝났습니다. 남극반도에서 1000km 떨어진 티에라 델 푸에고에는 아직도 바쁜 동물이 있습니다. 1940년대 아메리카 비버 50마리가 이곳에 방사됐습니다. 잘 번식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면 지역 모피 산업이 발전할 거라 기대했던 것이죠. 이곳은 풍요로웠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파타고니아에는 수십만 마리에 다다르는 아메리카 비버가 서식합니다. 다른 설치류들처럼 비버도 계속 이빨로 뭔가를 깎습니다. 끌처럼 생긴 앞니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나무를 갉아서 이빨을 닳게 해야 하죠. 비버는 15cm 두께의 통나무를 20분 만에 쓰러뜨립니다. 비버는 북미의 핵심 종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습지를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버의 파괴적인 습성이 남미의 원시림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반구 너도밤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나무죠. 적은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강한 바람도 견뎌내며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비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북미의 나무들과 달리 남반구 너도밤나무는 갈키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버의 댐 때문에 고여있는 못으로 유입된 물이 홍수를 일으켜 숲이 파괴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토종 동물들이 서식처를 잃고 있습니다. 가장 남쪽에 서식하는 앵무새인 남방앵무도 마찬가지죠. 남방앵무는 너도밤나무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먹이와 잠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사이좋은 새들이 짝을 이루어 100마리가량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의 행복은 이웃의 방해에 금세 깨집니다. 어떤 침입자든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남의 영역을 침범했음을 알게 되죠. 이 마젤란 딱따구리 수컷은 소리가 잘 울리는 나무를 고릅니다. 자신의 신호가 멀리까지 퍼져야 하기 때문이죠. 딱따구리과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종인데 이 새의 수컷은 무려 45cm까지 자랍니다. 크기가 큰 만큼 많은 먹이가 필요합니다.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영역도 넓어야 하죠. 비버가 쓰러뜨린 나무는 완벽한 사냥터가 됩니다. 맛있는 먹거리가 나무 껍질 속에 숨어있죠. 하지만 꺼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뒤로 나 있는 발가락 덕분에 안정적으로 나무 표면을 움켜쥡니다. 게다가 딱딱한 꼬리 깃털은 완벽한 지지대 역할을 하죠. 잡았습니다. 딱정벌레의 애벌레입니다. 이 어린 암컷은 2살까지 부모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후엔 짝을 찾고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죠.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배우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파타고니아 스텝 기후 시기에 티에라 델 푸에고 동물들은 날씨가 좋은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려 노력합니다. 털보 아르마딜로 수컷이 짝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르마딜로는 시력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후각을 이용해 암컷을 찾습니다. 여기 암컷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컷은 다른 일로 바쁩니다. 바로 점심 식사죠. 암컷이 먹이를 찾아 땅을 파헤치는 동안 수컷은 냄새를 따라 빠른 속도로 암컷에게 다가갑니다. 냄새로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옷을 입고 짝짓기를 하는 건 쉽지 않죠. 아메리카 대륙 남단에서 칠레는 바람이 많은 여러 섬으로 나뉩니다. 안데스 산맥은 험한 남극해 속으로 사라지죠. 이 해안을 따라 작용하는 자연의 힘은 대조적인 두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게 되었죠. 생활력 강한 이곳 동물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고 발휘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남부 칠레의 생존자들이죠.